최근 시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 이제는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했으니 서둘러 차익 실현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5월 15일 코스피가 장중 사상 최초로 8,000선을 돌파했던 날 많은 투자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8.6% 급락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반도체 업종에서 무려 7조 원 규모의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코스피 역시 7,493포인트까지 밀리며 하루 동안 6.1% 하락했습니다. 그 순간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꼭대기 아니냐고 물었고 보유 종목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두려움에 휩쓸려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했던 투자자들은 이후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매도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다시 36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결국 공포 속에서 팔아버린 사람들은 더 높은 가격에 재진입하거나 상승 흐름을 놓친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겪는 어려운 패턴입니다. 좋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흔들림을 견디지 못해 매도하고 이후 상승을 바라보며 후회하는 상황 말입니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러 뉴스의 분위기와 달리 데이터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SK증권의 한동희 연구원은 5월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SK하이닉스는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김영건 연구원은 삼성전자 55만 원, SK하이닉스 38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투자은행인 노무라 홀딩스 역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59만 원으로 SK하이닉스는 400만 원 수준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또한 DB 파이낸셜 인베스트먼은 하반기 코스피가 최대 11,700포인트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36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시된 목표 가격까지는 40%에서 60% 이상의 추가 상승 공간이 존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희망 섞인 전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명한 근거가 존재합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12개월 선행 PER은 6배에서 7배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는 5.2배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 세계 반도체 업계 3위 기업인 미크론 테크놀로지는 9.5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즉, 업계 선두권 기업들이 오히려 후발주자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김영건 연구원은 마이크론과 유사한 평가만 적용하더라도 삼성전자 55만 원, SK하이닉스 380만 원은 과도한 목표가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재평가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순이익 1억 원을 올리는 치킨집이 5억 원에 거래된다면 PER 5배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게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매출이 매년 50% 이상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억 원의 매물로 나온다면 어떨까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PER 30배, 40배 수준을 인정받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메모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5배에서 6배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구조적인 저평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 상승폭이 훨씬 작았을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올 한 달 동안 SK하이닉스는 무려 46.2% 상승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29.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두 종목 모두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격차는 분명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를 알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핵심은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입니다. 그런데 그 GPU 옆에서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특수 메모리가 바로 HBM입니다. 이 부품이 없다면 인공지능 시스템은 최고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스포츠카 엔진을 장착해도 연료 공급 장치가 따라주지 못하면 제대로 달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19세기 골드러시 시절 가장 큰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찾던 이들이 아니라 곡괭이와 청바지를 판매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의 곡괭이가 바로 HBM입니다. 그리고 그 곡괭이를 가장 경쟁력 있게 생산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며 그 중심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HBM 시장 점유율을 보면 SK하이닉스가 54%에서 55% 수준으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8%에서 29%,
마이크론은 17%에서 18% 정도입니다. 글로벌 조사기관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더욱 강하게 평가받는 이유는 사업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수익원이 메모리 반도체이며 특히 HBM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반도체 관련 상장지수 펀드 편입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수급 측면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6년 1분기에는 창사 이후 최대 규모의 분기 실적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52조 5,763억 원, 영업이익은 37조 6,003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무려 72%에 달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9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05% 급증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영업이익률 72%를 기록한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 발표된 수치입니다. 그만큼 인공지능 시장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래에셋증권 분석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26년 HBM 매출은 전년 대비 72% 늘어난 54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 HBM 시장 역시 올해 기준 전년 대비 58% 성장해 546억 달러, 한화 약 7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메모리 사업뿐 아니라 파운드리, 스마트폰, 가전제품까지 다양한 사업 부문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파운드리 부문이 아직 적자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메모리 부문이 뛰어난 성과를 내더라도 파운드리 손실이 전체 기업 가치 평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확실한 흑자 전환 신호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본격적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투자자들 가운데 최근 몇 달 동안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사 갈등 문제였습니다. 올해 2월 들어 임금 협상이 결렬된 이후 긴장감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에는 약 4만 명 규모의 조합원들이 평택사업장 앞에 집결해 대규모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노조 측 발표에 따르면 그날 하루 동안 메모리 생산 실적은 18.4% 감소했고 파운드리 부문은 무려 58.1% 급락했습니다. 하루 가동 능력의 절반 가까이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우려가 빠르게 커졌습니다. 만약 실제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직접적인 영업이익 감소 규모만 하루 1조 원 수준에 이를 수 있으며 18일간 총 파업으로 확대될 경우 손실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공급 차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관련 문의를 이어갔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송원재 교수는 글로벌 고객사들이 무엇보다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중요하게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 불안 우려가 생기는 것 자체가 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SK하이닉스의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또 다른 반도체 업계 전문가는 더욱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은 한번 멈추면 복구가 쉽지 않으며 단순한 손실을 넘어 시장 신뢰 자체에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예상 밖의 전환점이 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쳤지만 실제로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었던 변화였습니다. 총파업 예정 시각을 불과 1시간 30분 남겨둔 5월 20일 밤 10시 30분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 과정에 참여했고 결국 노사 양측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 투표가 진행됐고 찬성률 73.7%를 기록하며 임금 협약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경기 용인시 기흥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2026년 임금 협약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반년 가까이 이어졌던 갈등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지금 삼성전자에게는 HBM4 공급 확대를 위한 결정적 시기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올해 3분기부터 HBM4 매출이 전체 HBM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미 올해 계획된 HBM4 생산 물량은 전량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결국 생산 능력이 곧 매출 규모를 결정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메모리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 대비 146% 상승했습니다. 노조 관련 위험이 해소되면서 이러한 상승 흐름이 2분기와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은 따로 있습니다. HBM4부터는 제품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 세대에서는 메모리를 적층하는 기술이 핵심이었다면 HBM사에서는 로직 공정을 활용한 베이스 다이까지 함께 제작해야 합니다. 이 영역은 바로 파운드리 기술과 연결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HBM사는 메모리 공장만으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메모리 생산 능력과 비메모리 생산 역량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유한 기업은 삼성전자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SK하이닉스에도 없고 마이크론에도 없는 강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무기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파운드리 적자 문제가 해결되고 메모리 사업과의 시너지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이 삼성전자 같이 재평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경쟁은 최근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2일부터 5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6 행사에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최신 인공지능 가속기 GB300과 함께 자사의 HBM3 이 제품을 전시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직접 만나 인공지능 팩토리 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지난 3월 GTC 2026 행사에서 HBM4 실물 샘플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연내 양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베라루비는 올해 하반기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HBM4가 8개씩 탑재될 예정입니다. 결국 베라루빈용 HBM4를 누가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운명을 가를 핵심 승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검증된 기술력과 공급 안정성을 바탕으로 HBM4 시장 점유율 54%에서 5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 공급 물량 가운데 약 70%가 SK하이닉스 제품이라는 추정도 제기됩니다. UBS는 SK하이닉스가 구글 TPU V7 시리즈용 HBM3이 첫 공급 업체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른 방향에서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시 디램 기술과 하이브리드 구리, 본딩 기술을 결합해 초당 11.7 기가비트급 최고 성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원스톱 반도체 솔루션 전략을 통해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는 단순한 속도 경쟁보다 기술 완성도와 통합 솔루션 역량으로 시장 판도를 바꾸겠다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시장 전망치에 따르면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예상치는 338조 원에서 378조 원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는 262조 원에서 272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2027년 예상치는 더욱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494조 원에서 570조 원, SK하이닉스는 376조 원에서 423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수치가 현실이 된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한 저평가 구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밝은 전망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수급의 양면성입니다. 5월 15일 코스피가 8,000선을 돌파했던 날 외국인 투자자들은 7조 원 규모의 매도 물량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 시장을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 과정에서 한국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기계적인 리밸런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조정 물량이 짧은 기간에 집중될 경우 시장이 급격히 흔들리고 투자 심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험 요인은 중국발 장기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변수도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중국의 추격입니다.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인 창신메모리, 즉 CXMT는 올해 전체 생산 설비 가운데 20%를 HBM 생산 체계로 전환하고 연내 HBM 3양산을 목표로 움직여왔습니다. 다만 현재는 기술적인 난관 때문에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한국과 중국의 HBM 기술 차이는 대략 2세대에서 3세대 정도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 간격이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CXMT는 기업 공개를 통해 약 6조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뒤 이를 HBM 생산 확대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 역시 반도체 국가펀드 3기를 통해 약 75조 원 규모의 자금을 본격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위협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역사를 보면 거대한 변화는 언제나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멀리 보이는 파도일 뿐이지만 어느 순간 시장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올해 코스피는 4,309에서 출발한 뒤 7,000선을 넘었고 결국 8,000선까지 도달했습니다.
특히 7천에서 8천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8거래일이었습니다. 이 정도 속도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제프리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번 상승폭이 2000년 정보기술 버블 시기 주가 상승률을 이미 넘어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뛰었다는 것은 향후 기대되는 성장성이 상당 부분 현재 가격에 반영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시장은 작은 악재에도 민감하게 흔들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전 재산을 한 번에 투입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뉴스 흐름과 시장 변화를 확인하며 여러 차례 나누어 접근하는 전략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투자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복잡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먼저 아직 진입하지 않았고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코스피가 전고점 8,446을 다시 안정적으로 돌파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눌림목 없이 흐름이 유지되는지를 살펴본 다음 접근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부문의 실적 개선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될 때 단계적으로 진입하는 전략이 적절합니다. SK하이닉스는 컴퓨텍스나 GTC 같은 대형 행사 이후 조정이 나타날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실적 발표 직전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면 정작 발표 당일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무조건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 상승 가능성만 믿고 욕심을 부리다가 고점에 물리는 경우 역시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전체 보유 물량 가운데 30%에서 40% 정도는 먼저 현금화의 수익을 확보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다음 상승 구간을 기다리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고점에서 매수의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라면 공포만으로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메모리 판매 가격이 146% 상승했습니다. HBM4 물량 역시 이미 전량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분기와 3분기부터는 HBM4 매출 확대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본 구조가 유지되는 한 산업의 방향성 자체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무리하게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서 HBM4 매출 비중이 실제로 절반을 넘어서는지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더 신중한 방법입니다. 매일 수많은 뉴스에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딱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이 1,500원 아래인지 위인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1,500원을 넘어선다면 외국인 자금이 기계적으로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국내 반도체 종목 흐름을 판단하는 중요한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 소식입니다.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지, 새로운 고객사 수주 계약이 나오는지 꾸준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긍정적으로 움직이면 시장 환경도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흐름이 나타난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사고 파는 것보다 일정한 원칙을 반복하는 편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이 완전히 무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컵에 담긴 물은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수한 물을 매우 깊고 넓게 모아놓으면 은은한 푸른빛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늘이 비쳐서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물 분자가 붉은 계열의 빛을 아주 약하게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물 자체에도 본래 미세한 푸른색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충분히 깊어지면 본래의 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반도체 산업도 어쩌면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주가 상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훨씬 더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순히 인기 종목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산업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핵심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투입하는 막대한 자금은 결국 데이터 센터로 향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중심에는 엔비디아 GPU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GPU 옆에는 반드시 HBM이 필요합니다. 이 연결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거대한 자본이 지나가는 길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스피가 10,000포인트 시대에 진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DB증권은 11,700포인트 가능성까지 제시했습니다. 만약 그런 상승장이 펼쳐진다면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기업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팔아야 할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왔다면 답을 판단할 기준은 이미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려운 뉴스가 쏟아질 때일수록 확인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환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파운드리 관련 흐름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장에는 언제나 기회와 위험이 함께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이해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관심 있는 종목이나 경제 이슈를 꾸준히 분석하며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계좌를 지키는 힘은 정보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